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인요한 혁신이 활동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조기 해산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출범을 한 것이 지난 10월 26일이니까요. 42일 만에 혁신위 활동이 마감이 된 것이고요. 원래는 12월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했는데 2주 정도 더 빨리 땡겨서.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50% 성공,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절반은 이미 성공했고 나머지도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혁신위 요구사항 대부분이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제를 제기를 하고 또 화제를 모았다. 이런 측면에서 50%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앞으로 당에서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아서 나머지 50%는 당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제 혁신안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대사면 1호 혁신안이죠. 네,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 대사면 말고 관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빈손 혁신이었다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1호 혁신안도 당사자들이 좀 반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공천 혁신 이게 중요하잖아요. 선거 앞두고 공천 혁신의 한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로 이제 혁신 안의 내용들이 공천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고 결국에는 이 공천 혁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혁신위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말았는데 중진 친윤 의원들의 험지 또는 불출마,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 선언이 아직까지 별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혁신위원회 아직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천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화제를 모을 것이고 또 그때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혁신위 활동이 재조명이 되느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느냐 두 가지 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혁신위 활동 종료 결정적 계기가 이른바 윤심을 들고 나온 김기현 대표 행보하고 맞물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면 대결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위의 강력한 모습에 윤 대통령 쪽에서도 이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한때는 있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등의 중진 의원들이 어떤 험지 출마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혁신위도 좀 힘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활동 종료 이후에 안철수 의원하고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30분 동안 만나서 당 혁신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활동 종료 선언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고요. 면담 일정은 인요한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지난주부터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로는 안철수 의원이 내가 제일 힘들 때 지지하는 발언을 해줬고 너무 고마워서 왔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의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연배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비슷합니까? 두 사람이? 네, 인요한 위원장이 닥터 안, 닥터 인이 앞으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에 공감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용산의 잘못된 결정들을 당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을 포함한 몇 가지 이제 당원 당규 사항의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안 그리고 대의원제
권한 축소 안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중앙위원 605명 중에 490명이 투표를 했는데 67.55%인 331명이 찬성을 했고 32.45%인 159명이 반대를 함으로써 당헌 개정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날 의결된 안건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산을 할 때 기존에는 20%를 감산을 했었는데 30%로 상향을 하는 올려서 것이고요. 감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에 이 투표 결과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 한 67대 32 한 2배 차이로 개정안 가결이 됐는데요. 네. 이 바뀐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네, 현행 규정상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비중을 반영을 해서 치러졌는데요. 이렇게 치렀을 경우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대의원의 한 표에 맞먹는 것이 이제 권리당원의 60표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 숫자도 많이 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당내에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60대 1 수준에서 실질적으로는 뭐 20대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도 20대 1입니까?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지난번 같은 경우 37%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대 1 이내로 들어갈 수도 있다. 10대 1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중앙위원회 논의 과정에 대의원 축소, 요거 권리당원 비중 확대, 요거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나찌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면서요. 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터져 나왔는데요. 왜 그렇냐면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당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반면에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것은 이 대표와 친명계를 위한 당원 개정안이다. 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와 정치 권력이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화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도 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치에 대한 사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이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는 악이고 직접민주제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했어야 한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나 뭐 지도부 입장도 있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원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가치라고 강조를 하면서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결론에 하나가 돼서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비명계 등 반대파에 대해서 표결 결과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자, 또 그럼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좀 저격합니다.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통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개정으로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엄중해서 더 나아가서 엄중해 요즘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발언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강경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당원 개정안을 통해서 이 당내 갈등이 더 커지고 뭐 이낙연 신당, 비명 신당의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아마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죠. 이렇게 지목된 상황인데 오늘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난 4월에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 프랑스 파리에서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했었죠. 뭐 자진해서 나를 먼저 조사해라 이렇게 출석도 한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결국 오늘 검찰 출석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데 그에 앞서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대해서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감사 결과 발표는 사건 기준으로는 3년 3개월이 지나서 발표가 됐고요. 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는 1년 5개월이 지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대략 살펴보면 당시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이대준 씨에 대한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네. 피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의 기록을 삭제했다.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감사 보고서는 군사안보상의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10월에 감사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의결이 됐습니다. 예, 결국 뭐 논란의 핵심이죠. 이게 이대준 씨가 표류를 했었는데 이 총격으로 사망할 때까지 우리 정부가 뭐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네. 국가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발견된 정황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통일부 등의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해경과 중부 지방해양경찰청은 보안 유지를 사유로 해서 국방부 등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피살 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합참 의장에게는 앞으로 작성한 비밀 자료를 정식 등재하거나 군사 정보 체계 시스템에 탑재하지 않은 채로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13명에 대해서 징계, 주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결국 최종 감사 결과가 지난 10월에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중간 발표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내용적으로는 유사하고요. 네. 중간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착수를 했던 데다가 그렇죠. 또 발표도 사무처 결정만으로 했기 때문에 여론몰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이 지난해 이미 20명 정도 수사 요청을 했었는데 기소가 된 것은 5명 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대한 감사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넘게 지나서 또 최종 발표를 하게 됐는데 내용이 유사한 것을 또 발표한 것은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주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일단은 킬러 문항은 사라졌지만 변별력을 높았다. 이게 교육당국의 평가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어 수학 영역은 모두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보다 16점 오르면서 15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통상 150점에 가까우면 불수능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년도보다 훌쩍 뛰어오른 점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3점이 오른 148점을 기록을 했고 예. 영어도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4.71%인데 2018년 이후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 없애는 대신에 뭐 준킬러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불수능이 됐다. 뭐 이런 평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최상위권 변별력은 거쳤다 이렇게 평가에 될 것 같은데 만점자가 그래도 한 명은 있었네요. 네, 만점자 한 명은 서울 출신이고 예. 용인 한국외대 부설고를 졸업한 여자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이 수험생은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뭐 한국사 이런 과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 한 과목만 따져보더라도 이 국어 만점자가 64명, 전체 0.01%에 그칠 정도였습니다. 자, 이 만점 받은 사람이 원래 좀 뭐 의대도 많이 가고 하는데 네네. 의대 진학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만점 받고도 서울대 의대를 또 갈 수 없다고요? 네네. 서울대 의대에는 과학 탐구 중에서 예. 물리하고 화학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험생은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글쎄요. 예. 네, 예. 그렇게 선택을 다른 했기 의과대에 때문에. 갈 수는 있는가? 네, 그래서 수능 만점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전형 기준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네. 뭐 알고 했겠죠, 설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